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벼락이 내리꽂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섬광만이 찰나의 순간 천길 낭떠러지의 위태로운 광경을 비추었다. 흑산 해산의 가파른 절벽, 끝젖은 바위를 움켜쥔 강수의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발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머리 위에서는 성난 파도처럼 비바람이 몰아쳤다. 숨을 쉴 때마다 빗물이 코와 입으로 들이닥쳐 폐부를 찔렀지만 강수는 지금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조차 잊고 있었다. 그의 충혈된 눈동자는 절벽 틈새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롱한 빛을 발하는 한 줄기 약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천년 묵은 산삼이었다. 저것만 있다면, 저 신령스러운 뿌리 하나만 손에 넣는다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노모를 살릴 수 있었다. 강수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었다. 손끝에 서늘한 기운이 닿으려는 찰나였다. 살려, 바람소리인가 싶었다. 휘몰아치는 폭풍우 소리 사이로 들려온 것은 분명 사람의 신음이었다. 강수는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다. 번개가 다시 한번 세상을 하얗게 지운 순간 그는 보고야 말았다. 산삼이 뿌리를 내린 바위, 바로 옆 엉키고 설킨 가시덤불 속에 처참한 몰골로 쓰러져 있는 여인을 하얀 소복은 빗물과 진흙, 그리고 선명한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녀는 이미 숨이 끊어진 시체처럼 보였으나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이 허공을 휘저기며 삶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강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험한 흑산 절벽 끝에 사람이, 그것도 여인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귀신인가 아니면 산삼을 지키는 산신령의 조화인가. 공포가 엄습했지만 여인의 입술에서 다시 한번 터져나온 고통스러운 신음은 그녀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선택해야 했다. 눈앞에는 천년의 가난을 끊어내고 어머니를 살릴 산삼이 있었고 등 뒤에는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낯선 여인이 있었다. 절벽의 집안은 쏟아지는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두 가지를 모두 취할 수는 없었다. 산삼을 캐는 동안 여인은 추락하거나 숨이 끊어질 것이고 여인을 구하려다가는 산삼을 얻을 기회를 영영 놓칠 터였다. 강수의 내면에서 치열한 갈등이 폭풍우보다 더 거세게 몰아쳤다. 저것은 내 어머니의 목숨이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로 굽은 등 한번 펴보지 못한 불쌍한 내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란 말이다. 욕망이 귓가에 속삭였다. 눈 딱 감고 산삼을 캐라. 저 여인은 이미 가망이 없어 보인다. 어차피 죽을 목숨 모르는 척한다고 해서 누가 너를 비난하겠는가. 하늘이 내린 기회를 발로 걷어찰 셈인가. 강수의 손이 다시 산삼을 향해 움찔거렸다. 그때였다. 여인이 고통에 찬 눈을 간신히 뜨고 강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는 깊고도 맑아서 마치 강수의 영혼 밑바닥에 깔린 추악한 이기심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이며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다. 살고 싶다는, 아직은 죽을 수 없다는 처절한 생의 의지였다. 강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는 가난했으나 비겁하지는 않았다.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추위에 떨면서도 제 옷을 벗어 어머니를 덮어주던 그였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얻은 부귀영화로 어머니를 살린들 과연 어머니께서 기뻐하실까?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아들이 사람을 버리고 얻은 약으로 목숨을 연명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하실 뿐이었다. 빌어먹을 운명이여. 강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고함은 천둥소리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는 산삼을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었다. 피눈물이 날 것 같은 아쉬움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렸다. 산삼이 뿜어내는 영롱한 빛이 등 뒤에서 그를 유혹했으나 그는 애써 그 빛을 외면했다. 강수는 미끄러운 바위를 기어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녀린 몸뚱이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밧줄로 자신의 몸과 여인을 단단히 묶었다. 정신 차리시오. 내 당신을 살릴 것이니 제발 숨을 놓지 마시오. 강수가 소리쳤지만 여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를 등에 업은 강수의 어깨에
묵직한 삶의 무게가 실렸다. 그것은 천년 산삼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뜨거운 생명의 무게였다. 그가 여인을 업고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굵직한 벼락이 바로 등 뒤에 떨어졌다. 쾅! 엄청난 충격파에 강수는 하마터면 바위를 놓칠 뻔했다. 화약 냄새와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가 간신히 고개를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절망적인 풍경만이 남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던 산삼은 온데간데 없고 벼락을 맞은 바위가 시커멓게 그을린 채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천년의 세월을 품고 있던 영약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빗물에 씻겨 내려가 버렸다. 강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아,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그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벼락이 친 충격으로 절벽의 바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수는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암벽을 탔다. 등 뒤에 엎인 여인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둘 다 흑산의 귀신이 될 터였다. 찢어진 손톱에서 흐른 피가 바위를 적셨고 무릎은 긁히고 깨져 감각이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이 여인을 살려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몸을 움직였다. 얼마나 기어올랐을까. 마침내 평평한 땅이 손에 잡혔다. 강수는 여인을 짐짝처럼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조심스럽게 풀밭 위에 눕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무심한 비구름은 여전히 억수 같은 비를 퍼붓고 있었다. 그는 산삼이 있던 절벽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비록 약초는 얻지 못했으나 사람을 구했으니 하늘이 굽어 살피리라 믿고 싶은 간절함이었다. 하산하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험난했다. 불어난 계곡물은 징검다리를 삼켜버렸고 진흙길은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미끄러웠다. 강수는 몇 번이고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등 뒤에 여인을 놓지 않았다. 여인의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강수의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이하게도 그 차가운 빗물 속에서 미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아직 생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버티시오. 제발 버티시오. 내 어머니께 드릴 약은 잃었으나 당신 목숨까지 잃는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오. 그의 투박한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칠흑 같은 숲속에서 부엉이가 구슬피 울어댔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공포를 자아냈지만 강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덧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는 새벽닭이 울기 직전이었다. 비는 잦아들었으나 강수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온몸은 진흙과 피범벅이었다. 그러나 그의 등에는 여전히 여인이 엎여 있었다. 마을 입구의 장승이 마치 그를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리석은 놈, 천하의 보물을 버리고 다 죽어가는 송장을 업고 오다니. 강수의 귓가에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다. 저 멀리 쓰러져가는 초가집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것이다. 밤새 아들을 기다리며 군부를 떼고 계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젖은 발을 끌며 집으로 향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꽃마루에 앉아 졸고 있던 노모가 화들짝 놀랐겠다. 강수야, 아이고 내 새끼 살아 돌아왔구나. 노모는 맨발로 뛰쳐나와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거친 손이 강수의 젖은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곧 아들의 등에 엎인 낯선 여인을 발견하고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게 누구냐? 산삼은 약초는 캐온 것이냐? 노모의 질문에 강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차마 산삼을 눈앞에서 날려버렸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산삼은 캐지 못했습니다. 대신 산속에서 조난당한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강수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노모의 눈빛이 흔들렸다.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자애로운 빛으로 바뀌었다. 그랬구나. 사람 목숨이 중하지. 잘했다. 내 아들 참으로 잘했다. 노모는 팩팩팩 혀를 차며 서둘러 방문을 열었다. 강수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혔다.
호롱불 아래서 본 여인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앳되어 보였다. 고운 피부와 기품 있는 이목구비는 결코 평범한 집안의 여식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그러나 그녀의 옷가지 속에 숨겨진 상처들은 예사롭지 않았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 자국, 멍든 자국들이 즐비했다. 단순한 조난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쫓기다 벼랑 끝으로 몰린 것이 분명했다. 강수는 마른 수건으로 여인의 물기를 닦아내며 생각했다.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찌하여 그 험한 흑산 절벽 끝에 홀로 있었단 말인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그녀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강수는 쌀독을 긁어 얼마 남지 않은 쌀로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미음 소리가 초가 삼간의 정막을 깼다. 그때였다.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강수 흑산에 올라갔다며 산삼 좀 캐왔나. 빚쟁이 박주사의 목소리였다. 사나운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박주사와 그의 하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강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것도 서러운데 호랑이 같은 빚쟁이까지 들이닥치다니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그는 잠든 여인과 어머니를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문을 나섰다. 마당에 선 박주사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의 시선은 강수의 빈지개와 피투성이가 된 옷자락을 훑었다. 빈손이로군. 갑차. 그럴 줄 알았지. 내 놈 같은 천한 것이 무슨 복으로 산삼을 캐겠느냐. 박주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강수의 가슴팍을 짓밟았다. 내일까지다. 내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문서랑 네 어미를 관아 노비로 넘길 테니 그리 알아라. 박주사의 호통이 비겐 아침 하늘을 찢어놓았다. 강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힘없는 자의 서름일 뿐이었다. 방 안에는 정체불명의 여인이, 밖에는 탐욕스러운 빚쟁이가, 그리고 가슴속에는 잃어버린 산삼의 잔상이 강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기구한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주사와 하인들이 휩쓸고 지나간 마당에는 참담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들이 발로 차고 짓밟은 자리마다 흙탕물이 고여 있었고 찌그러진 솥뚜껑이 마당 한 구석에 처박혀 흉물스러운 꼴을 하고 있었다. 강수는 멍하니 서서 그들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귓가에는 여전히 내일까지라는 박주사의 서슬퍼런 협박이 윙윙거렸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기웃거렸다. 걱정 어린 시선이 아니라 호기심과 조롱이 뒤섞인 끈적한 눈빛들이었다. 저것 보게, 흑산에 산삼 캐러 간다더니 귀신 들린 계집 하나 달고 왔다며 굳쓴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구한다고. 강수놈도 이제 미쳐가는 게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강수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가난한 자의 변명은 그저 개 짖는 소리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세상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마당에 흩어진 살림살이를 줍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옷자락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의 무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 서린 공기 속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아랫목에 누운 여인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강수는 젖은 수건을 짜서 그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흙투성이가 된 소복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기품이 흘러나왔다. 마치 진흙탕 속에 핀 연꽃 같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강수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이토록 귀해 보이는 여인이 어찌하여 그 험한 산 속에 버려졌단 말인가. 혹여 영모에 휘말린 대갓집 규수는 아닐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화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노모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강수야, 물 좀 다오. 노모의 갈라진 목소리에 강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사기 그릇에 물을 담아왔다. 노모의 입가에 물을 흘려 넣어주며 강수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산삼만 있었더라면, 아니 그 산삼을 팔아 쌀이라도 한 가만히 살 수 있었더라면 어머니께 따뜻한 고깃국이라도 대접했을 텐데. 해질녘이 되어서야 여인이 눈을 떴다. 강수가 부엌에서 힘얼건 미음을 쑤어 들어왔을 때 그녀는 멍하니 천장에 썩은 석가래를 응시하고 있었다. 정신이 드시오. 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도 서늘했다.
공포나 당황스러움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침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으나 목구멍에서는 쉰 바람 소리만 새어나올 뿐 말이 되지 못했다. 말을 못하시는 게요. 강수의 물음에 여인은 슬픈 눈으로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벙어리라니. 강수는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을 삼켰다. 안 그래도 기구한 운명일 텐데 말조차 할 수 없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강수는 뜨거운 김이 오르는 미음 그릇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드시오. 며칠을 굶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려야지요. 쌀알보다 물이 더 많은 풀죽이나 다름없는 미음이었다. 하지만 지금 강순의 집에서는 이마저도 귀하디귀한 양식이었다. 여인은 미음 그릇과 강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마른 기침을 토해내는 노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길이 강수의 헤어진 옷소매와 앙상한 손목에 머물렀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주저했다. 자신이 이 귀한 음식을 축내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듯했다. 어서 드시오. 어머니 몫은 따로 남겨두었으니 걱정 마시고. 강수가 거짓말을 했다. 사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남은 쌀을 탈탈 털어 끓인 것이 저 한 그릇이었다. 강수와 노모는 오늘 하루 맹물로 배를 채워야 했다. 여인은 강수의 거짓말을 알아챈 듯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미음을 한 입 떠넣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온기에 그녀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미음 그릇 위로 번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강수는 민망함에 헛기침하며 고개를 돌렸다. 창호지 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 바람이 줄인 배를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박 주사가 다시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거구의 왈패 두 놈을 대동하고 나타난 박 주사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삿대질을 해댔다. 야, 이놈 강수야. 돈은 마련했느냐? 오늘이 약조한 날이다. 강수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하루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내 산에 가서 약초라도 더 캐오리다. 강수가 애원했으나 박 주사는 코웃음을 쳤다. 약초 그따위 잡풀 뜯어다. 어느 세월에 빚을 갚아 안 되겠다. 오늘 당장 결판을 내야지. 박 주사는 눈짓으로 왈패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왈패들이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려 하자 강수가 앞을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방에는 병든 노모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수의 저항은 무력했다. 왈패 하나가 강수를 밀치자 그는 힘없이 나가떨어졌다. 아픈 사람. 아, 어제 업고 왔다던 그년 말이냐. 박 주사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방 안을 기웃거렸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여인이 겁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 보았다. 박 주사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여인의 턱을 거칠게 잡아 치켜 올렸다. 호옥골은 거짓골인데 낯짝은 반반하구나. 씻겨놓으면 기생집에 팔아먹을 만하겠어. 여인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박 주사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그러나 박 주사는 아귀처럼 소나기에 힘을 주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짝! 박 주사의 손바닥이 여인의 뺨을 후려쳤다. 여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그만두시오.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강수가 흙바닥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강수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왈패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이빨로 종아리를 물어뜯었다. 으악! 이 미친놈이!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강수를 발로 걷어찼지만 강수는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산삼을 놓쳤던 그 모든 울분이 폭발한 것이었다. 네, 이놈 관아의 고발에서 곤장을 맞게 해주마. 박 주사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그때였다. 쓰러져 있던 여인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강수를 짓밟고 있는 왈패의 팔을 잡았다. 가녀린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묘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왈패가 흠칫 놀라 강수를 놓아주었다. 여인은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박주사 발치에 던졌다. 툭! 가벼운 소리를 내며 떨어진 주머니. 박주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옥으로 만든 작은 놀이개 하나가 들어있었다.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정교한 세공은 예사 물건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건 박주사의 눈이 탐욕으로 커졌다. 이걸로 빚을 갚겠다는 게냐.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주사는 놀이개를 이빨로 깨물어보고는 음흉하게 웃었다.
좋다. 꽤 값이 나가는 물건 같으니 일단 이걸로 이자는 쳐주마. 허나 원금은 어림도 없다. 닷새다. 닷새 후에 다시 올 테니. 그때는 돈이든 이 계집이든 내놓아야 할 게야. 박주사는 놀이개를 챙겨 사나니 사라졌다. 폭풍 같은 소란이 지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수는 멍과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 귀한 것을 어찌 저런 놈에게 주셨소? 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인은 부어오른 뺨을 감싸쥔 채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강수의 찢어진 옷소매를 잡고 눈빛으로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다. 강수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 옴을 느꼈다. 생면부지의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줄과도 같은 폐물을 내어놓다니. 강수는 죄스러움과 고마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노모가 기침을 심하게 하며 피를 토했다. 쿨럭쿨럭 아이고, 나 때문에. 노모의 숨이 넘어갈 듯 가빠졌다. 강수가 기겁하며 어머니의 등을 두드렸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인이 다가와 노모의 맥을 짚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강수에게 눈짓으로 마당에 있는 약탕기를 가져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날 밤 강수는 여인의 지시에 따라 마당 한 구석에 자라는 잡초들을 뜯어왔다.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 생각했다. 이건 그냥 돼지풀이고 이건 질경이가 아니오. 이런 걸로 약이 되겠소. 강수가 의구심을 품고 물었지만 여인은 단호했다. 그녀는 강수가 뜯어온 풀들을 꼼꼼히 살피더니 뿌리는 잘라내고 잎사귀는 지시겨 즙을 내었다. 그리고 부엌 아궁이에 재를 긁어와 섞는 기행을 벌였다. 강수는 반신반의하며 그녀가 시키는 대로 약탕기에 불을 지폈다. 씁쓸하면서도 묘하게 향긋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여인은 다려낸 검은 물을 노모에게 먹였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이분이 지어주신 약입니다. 노모는 힘겹게 약을 삼켰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밤새도록 끊이지 않던 기침이 잦아들더니 노모의 거친 숨소리가 편안해진 것이다. 강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던 어머니의 병세가 집마당에 널린 잡초로 진정되다니. 그는 놀란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호롱불 아래 앉은 그녀의 모습이 마치 관세음보살의 현신처럼 보였다. 여인은 약을 다리고 남은 찌꺼기를 자신의 부은 뺨에도 발랐다. 그리고는 강수의 상처난 손등에도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차가운 풀찌꺼기가 닿자 화끈거리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강수는 넋을 잃고 그녀의 손길을 바라보았다. 거친 자신의 손과 달리 그녀의 손은 약초물이 들어 거뭇해졌음에도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찌 이런 신묘한 의술을 아십니까? 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은 붓 하나를 들어 방바닥의 흙먼지 위에 글자를 썼다. 인숨을 은. 자신은 숨어 지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이름이 은이라는 뜻인가? 그녀는 쓴 글자를 이내 손바닥으로 지워버렸다. 그리고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비밀로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여인은 단순한 조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존재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강수는 결심했다. 박주사가 다시 들이닥치는 닷새 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을 지키겠노라고. 그것이 천년 산삼을 포기하고 얻은 하늘이 자신에게 맡긴 운명이라 믿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지붕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에 놓인 양동이에 부딪혔다. 퉁퉁퉁. 그 소리가 마치 다가올 위기를 경고하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강수는 잠든 어머니와 여인 사이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벽에 걸린 낡은 낫이 호롱불 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는 낫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닷새. 남은 시간은 단 닷새. 그 안에 묘책을 찾지 못하면 이 작고 초라한 평화마저 산산조각이 날 터였다. 여인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방 안을 채웠다. 강수는 그녀가 덮고 있는 낡은 이불깃을 여며주며 속삭였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당신과 어머니는 지킬 것이요. 밖에서는 바람이 흉가처럼 낡은 초가집을 삼킬 듯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방 안에는 기묘한 연대감과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천년 산삼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칭이었다. 초가삼간의 기이한 봄이 찾아왔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부는 늦가을이었으나 강수의 허물어져가는 집안만큼은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 변화의 시작은 마당 한 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쌉싸름한 약 냄새였다. 강수가 뜯어온 이름 모를 잡초들은 여인의 손을 거치는 순간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영약 능력으로 탈바꿈했다. 닷새 전만 해도 오늘 내일 하며 피를 토하던 노모가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수야, 내 몸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평생 짓누르던 맷돌이 사라진 것만 같다. 노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앙상했던 노모의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밤새 이어지던 그 끔찍한 기침 소리는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강수는 멍하니 마당에 널린 약초들을 바라보았다. 그저 발에 채는 흔한 질경이와 쑥, 그리고 민들레 뿌리일 뿐이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비법을 부린 것일까? 여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법 같은 변화는 계속되었다. 쌀독은 분명 바닥을 드러냈어야 했다. 그러나 여인은 강수가 산에서 캐온 뱃뿌리와 도토리, 그리고 밭둑에서 뜯어온 나물들을 기묘한 비율로 섞어 죽을 쑤었다. 그 죽은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든든하고 기운이 솟았다. 맹물에 풀어 끓인 죽이 고깃국보다 구수했다. 찢어진 문풍지는 당나무 껍질과 풀로 말끔하게 기워졌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던 방 안에서는 은은한 솔향기가 났다. 그녀는 말이 없었으나 몸짓 하나하나가 우아하고 효율적이었다. 좁은 부엌에서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강수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마치 선녀가 내려와 누추한 자신의 집을 돌보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녀는 붓글씨를 쓰듯 정갈하게 나무를 다듬었고 술을 놓듯 신중하게 불 조절을 했다. 빈궁한 살림살이가 그녀의 손끝에서 윤기를 띠기 시작했다. 하지만 담장 밖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평온함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마을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박주사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어이 박주사, 강수네 집 말이야. 요즘 굴뚝에서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지. 그 노친네도 다 죽어가더니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닌다던데. 주모가 안주를 내오며 툭 던진 말에 박주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라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놈이 옆에 있던 왈패가 거들었다. 그뿐입니까? 어제는 강수놈이 장터에 나와서 소금이랑 간장을 사갔답니다.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박주사가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술이 확 깼다. 이놈이 분명 산삼을 숨겨둔 게야. 나를 속이고 딴 주머니를 찾구나. 박주사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그날 밤 흑산 절벽에서 빈손으로 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데려온 여자는 산삼판 돈으로 사온 첩일 것이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시각 강수는 흑산 어귀에서 여인과 함께 약초를 캐고 있었다. 박주사와의 약조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인은 강수에게 특정한 버섯과 뿌리를 가리켰다. 남들 눈에는 독버섯이나 잡풀로 보일 것들이었으나 여인은 그것들을 소중히 다루었다. 강수는 쭈그리고 앉아 호미질을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낭자,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되셨는데 댁이 어디시오? 가족들이 애타게 찾지 않겠소? 여인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녀는 흙 묻은 손을 털고는 먼 산을 응시했다. 그 눈빛에 담긴 슬픔이 너무나 깊어 강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잠시 후 여인은 나뭇가지를 꺾어 땅바닥에 글을 썼다. 따이 기다릴 때. 기다려야 한다는 뜻인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뜻인가? 강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다시 글을 썼다. 신, 믿을 신. 그리고 강수를 빤히 바라보았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는 뜻이었다. 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왠지 낯설면서도 듬직해 보였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무렵 박주사는 강수의 집 담장 너머를 염탐하고 있었다. 마당 멍석에는 여인이 썰어 말린 약재들이 가득 널려 있었다. 박주사는 약초에 대해 무지했기에 그 썰어놓은 모양새가 마치 산삼이나 귀한 녹용처럼 보였다. 저것 봐라, 저것 봐. 내 눈을 속일 줄 알았더냐. 박주사는 무릎을 쳤다. 강수놈이 산삼을 캐서 몰래 약재상에 넘기려고 말려두었구나. 감히 내 돈을 떼어먹고 호의호식을 해. 탐욕에 눈이 먼 박주사의 머릿속에서 사악한 흉계가 꿈틀거렸다. 단순히 빚을 받아내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저 귀한 약재들을 몽땅 빼앗고 강수놈을 관아에 넘겨 포상금까지 챙길 요량이었다. 게다가 그 벙어리 여인까지 손에 넣는다면 금상첨화였다. 박주사는 비열한 미소를 흘리며 관아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삿도 날있게 고해야지. 흑사는 나라에서 그만 구규림, 고요린이니 거기서 캔 약초는
모두 나라의 것이라고 말이야.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강수는 여인이 가르쳐준 대로 캐온 약초들을 짊어지고 장터로 나갈 채비를 했다. 이것들을 약방에 팔면 박주사의 이자 정도는 갚을 수 있을 터였다. 다녀오겠습니다. 문단속 잘하고 계십시오. 강수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여인은 툇마루에 서서 강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손길이었다. 강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살인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네, 이놈 강수야. 오라를 받아라. 쩌렁쩌렁한 고함과 함께 육모 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강수를 애워쌌다. 노모가 놀라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다. 아이고 나리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강수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포졸 뒤에서 박주사가 부채를 팔락이며 나타났다. 무슨 죄? 국유림인 흑산에서 허가도 없이 귀한 약초를 도굴한 죄. 그리고 관아에 바쳐야 할 진상 품목인 산삼을 빼돌린 죄다. 산삼이라니요. 저는 산삼을 캔 적이 없습니다. 강수가 억울함에 소리쳤다. 저 멍석에 널린 것들을 보아라. 저게 산삼이 아니고 무엇이냐. 박주사가 마당의 약재들을 가리켰다. 포졸들은 멍석 위에 널린 말린 뿌리들을 자루에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뿌리와 도라지, 더덕 등이 섞인 잡다한 약초였으나 이미 죄를 씌우기로 작정한 그들의 눈에는 증거물로만 보였다. 포졸 하나가 강수의 팔을 꺾어 결박했다. 이거 놓으시오. 어머니 낭자 강수가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여인이 달려나와 포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러나 포졸은 거칠게 그녀를 밀쳐냈다. 이 계집은 또 뭐야? 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끌고 가. 여인은 흙바닥에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나려 했다. 그때 강수가 소리쳤다. 낭자 어머니를 부탁하오. 나는 결백하니 금방 돌아올 것이오. 제발 몸을 피하시오. 강수는 그녀까지 휘말리게 할 수 없었다. 강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노모는 실신했고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주사는 쓰러진 여인에게 다가가 음흉한 눈빛을 보냈다. 강수놈은 이제 곤장 맛 좀 볼 게다. 넌 이제 갈 곳이 없으니 내 집으로 가자꾸나. 박주사가 여인의 손목을 잡아채려던 순간 여인의 눈빛이 돌변했다. 지금까지의 순종적이고 가냘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은비녀 하나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서슬퍼런 은비녀 끝이 그녀의 흰 목을 찌를 듯 위태로웠다. 다가오면 자결하겠다. 그녀의 눈빛은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박주사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독한 년. 좋아, 일단은 물러가마. 하지만 강수놈이 형틀에 묶여 비명을 지를 때도 네가 그리 도도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박주사는 침을 뱉고는 약재가 담긴 자루를 챙겨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여인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고치지 않고 멍하니 대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은비녀가 파르르 떨렸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모종의 결단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있으면 강수는 거짓 누명을 쓰고 죽거나 병신이 될 것이고 자신과 노모 역시 파멸을 맞을 것임을.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숯검정을 손가락에 묻혔다. 그리고 찢어진 문풍지 조각 위에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필체는 촌구석 안악의 것이 아니었다. 힘있고 유려한 명필 밍빛. 그것은 일개 의원이나 규수조차 흉내낼 수 없는 권위가 서린 글씨였다. 한편 포승줄에 묶여 관아마당에 꿇어앉은 강수의 앞에는 사또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내 놈이 흑산에서 산삼을 캐고도 숨겼다지. 사또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났다. 박주사가 옆에서 아첨을 떨며 거들었다. 그렇습니다, 사또나리. 저놈 집 마당에 널린 저 약재들을 보십시오. 저게 다 산삼 잔뿌리들입니다. 큰 몸통은 어디론가 빼돌린 게 분명합니다. 강수는 땅바닥에 머리를 미쓰며 읍소했다. 사또, 날이 억울합니다. 저것들은 어머니 약으로 쓰려던 펜과 도라지일 뿐입니다. 산삼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사또는 하품을 하며 손을 휘저었다. 시끄럽다. 매 앞에는 장사 없는 법. 산삼이 어디 있는지 불 때까지 매우 쳐라. 형리들이 곤장을 치켜들었다. 강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닥쳐오리라 예상하며 어머니의 얼굴과 말 못하는 그 여인의 슬픈 눈동자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끝나는가? 선하게 살려 했던 내 인생의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절망이 강수의 영혼을 잠식했다. 하나요. 형리의 우렁찬 구령과 함께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꽂히려는 찰나였다. 멈추시오.
관아의 높은 담장을 넘을 듯 청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관아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머리에는 숯검정으로 쓴 종이를 머리띠처럼 두르고 손에는 박주사에게 주었던 옥놀이개가 아닌 또 다른 붉은색 인장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었다. 아니, 말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것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전장에 나타난 장수처럼 당당했고 그녀가 내뿜는 기세는 사또조차 자리에서 움찔하게 만들었다. 흑투성이 강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낭자 여인은 강수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믿으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이제 숨죽이고 있던 진실이 폭풍처럼 몰아칠 준비를 마쳤다. 관아의 마당에 내려앉은 정적은 폭풍전야에 그것보다 무거웠다. 형틀에 묶인 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다. 찢어진 입술과 퉁퉁 부은 눈두덩이 사이로 눈부시게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흑산 절벽 아래서 떨고 있던 가녀린 조난자가 아니었다. 꼿꼿하게 펴진 허리와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입에서 흘러나온 단호한 일갈은 그녀가 천한 신분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박주사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내년이. 말을 할 줄 알았더냐. 그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갈라졌다. 여인은 박주사를 본 채 만체하며 사또가 앉은 대청마루를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앞을 막아섰으나 그녀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내뿜는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마치 범접할 수 없는 귀부인이 행차하는 듯한 위험이었다. 사또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쳤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감히 관아의 신성한 형장에 난입하다니. 저 미친 계집을 당장 끌어내라. 사또의 호통에 포졸들이 다시금 주춤거리며 다가서려 할 때였다. 여인이 품에서 붉은 인장이 찍힌 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패를 본 순간 사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일개 양반 가문의 호패가 아니었다. 왕실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조정의 고위 관료나 그 직계 가족만이 지닐 수 있는 신분패였다. 내 몸에 손을 대는 자는 국법에 따라 참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관아 구석구석을 파고들 만큼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포졸들은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멈춰섰고 사또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박주사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다급하게 소리쳤다. 사또 날이 전혀는 마녀입니다. 강수놈과 짜고 요사스런 술수를 부려 우리를 현혹하려는 것입니다. 저 패도 훔친 것이 분명합니다. 박주사의 악에 바친 고함에 사또도 정신을 차린 덧기침을 했다. 그렇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관아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그 패가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또의 추궁의 여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강수가 묶인 형틀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박주사가 증거물이랍시고 가져온 약재 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자루를 뒤집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다. 말라비틀어진 뿌리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뒹굴었다. 이것이 산삼이라고 하였느냐? 여인이 박주사를 향해 물었다. 박주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렇다 내년들이 빼돌리려던 산삼이 아니고 무엇이냐? 여인은 뿌리 하나를 집어들고 군중을 향해 보였다. 무지한 것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도라지와 산삼도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잘 보아라. 이것은 뇌두 만년 묵은 산삼의 머리가 없고 잔뿌리의 결이 거칠다. 이것은 너희들이 흔히 밥상에 올리는 도라지일 뿐이다. 그녀는 뿌리를 뚝 부러뜨려 그 단면을 사또에게 보였다. 산삼은 자르면 뽀얀 진액이 나오며 은은한 향이 사방에 퍼지나 이것은 그저 쓴 물만 나올 뿐이다. 내 말이 틀렸다면 당장 의원을 불러 확인해보라. 여인의 막힘없는 설명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라, 듣고 보니 그렇네. 박주사가 생사람 잡은 거 아녀.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다. 박주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했다. 그건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산삼은 저놈이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내년이 흑산 절벽에서 발견된 것 자체가 수상하지 않느냐. 여인은 강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강수. 그녀의 눈가에 맺혀있던 서리가 녹아내리듯 애틋함이 스쳤다.
그렇다. 나는 그날 흑산 절벽에 있었다. 여인은 다시 사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나는 한양 내의원 나이웬 수석어의 유이, 신신대감의 여식, 신혜윤이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사또가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신대감이라니. 임금님의 옥체를 돌보는 천하의 명의이자 최근 역병을 치료할 비방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다 실종되었다는 바로 그분이 아닌가. 내 아버님은 역병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 흑산에 오르셨다가 탐욕스러운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 절벽 아래로 떨어지셨다. 나 역시 그들을 피해 도망치다 벼랑 끝에 몰렸던 것이다. 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 듯했다.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혜윤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 절벽 끝에서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이 사람이 나타났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강수를 가리켰다. 이 사람의 눈앞에는 천년 묵은 산삼이 있었다. 가난에 찌든 이 사람에게 그 산삼은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였을 것이다. 허나 혜윤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젖어들었다. 그는 그 귀한 산삼이 벼락에 타버리는 것을 감수하고 이름 모를 여인을 구하는 길을 택했다. 산삼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하다는 것을 글 한 줄 모르는 이 사내가 몸소 보여주었다. 그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고 몇몇 아낙네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강수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했던 선택이 결코 어리석지 않았음을 천하가 알아주는 순간이었다. 혜윤의 시선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 주사에게 꽂혔다. 그런데 너는 그 의로운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그것도 모자라 목숨을 구한 은인을 능욕하려 들었으며 아비 잃은 여식을 겁박하였다. 내 죄는 단순히 무고죄에 그치지 않는다. 너는 왕실의 의원을 해하려 한 도적들과 한패이거나 그에 준하는 역모를 꾸민 것이나 다름없다. 박 주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린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빚을 받으려던 것뿐이옵니다. 살려주십시오. 박 주사가 바닥을 기며 애원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또는 자신의 목이 달아날까 두려워 화살을 박 주사에게 돌렸다. 여봐라. 당장 저 흉악한 놈을 포박하라. 감히 어의 대감의 따님을 능멸하고 관할을 기망해 저놈을 형틀에 묶어 매우 쳐라. 형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포졸들이 강수를 풀어주고 대신 박주사를 형틀에 묶었다. 박주사의 비명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메아리 쳤다. 아이고, 나 죽네. 사또나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곤장이 내리꽂힐 때마다 터져나오는 박주사의 비명은 마을 사람들에게 통쾌한 사이다와 같았다. 강수는 풀려난 손목을 어루만지며 비틀거렸다. 혜윤이 다가와 그를 부축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며칠 전 흙투성이었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으나 그 따뜻한 손길만은 여전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혜윤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낭자야말로 그 귀한 신분을 숨기고 이 누추한 놈의 집에서 얼마나 고초가 심하셨소. 강수는 감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하늘처럼 높은 양반집 규수, 그것도 어이의 딸이라니. 자신과는 섞일 수 없는 구름 위의 존재였다. 사또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혜윤 앞에 넙죽 엎드렸다. 아이고 아기씨, 소인이 눈이 어두워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또는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혜윤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사또의 죄는 추후 조정에 보고하여 다스릴 것입니다. 허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 혜윤은 강수의 노모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관아의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특히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강수의 노모에게 최고의 약재와 비단을 내리시오. 그리고 박 주사가 갈취한 강수의 집문서와 재물을 모두 돌려주고 그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뜯어낸 부당한 이자 또한 모두 배상토록 하시오. 사또는 감지덕지하며 연신 머리를 드섰다.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요. 관아 문 밖으로 나오자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이 판결에 동의한다는 듯 흑산의 봉우리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강수와 혜윤을 애워싸고 환호했다. 강수가 해냈어. 저분이 어이 대감의 따님이시라니.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났네.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지만 강수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는 혜윤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리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비단 옷을 입고 한양의 기와집으로, 자신은 다시 썩은 초가집으로 돌아가 밭을 갈고 나무를 해야 한다. 산삼을 포기했을 때보다 더 큰 상실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너무나 눈부셨고 자신은 너무나 초라했다. 혜윤이 그런 강수의 마음을 읽은 듯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강수님. 그녀가 불렀다. 예, 아기씨. 강수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기씨라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저 벼랑 끝에서 당신의 등 뒤에 엎여 목숨을 구한 빚진 여인일 뿐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노린 의서 이슈는 사실 제 머릿속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혜윤은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제가 바로 아버님의 살아있는 의서이자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허나 한양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저에게는 벼슬보다 재물보다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펼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수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것은 박주사의 왈패들과 싸울 때보다 더 격렬한 고동이었다. 그녀의 말은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안이었고 동시에 고백이었다. 낭자, 아니 혜윤 낭자. 제가 감히. 강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혜윤은 강수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천년 산삼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저를, 저는 당신을.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강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강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흑산 절벽에서 건져 올린 것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아니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희망이었음을. 그는 굳은 결심을 한 듯 혜윤의 손을 꽉 잡았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놈이나 맹세코 당신을 지키리다. 세상 끝날까지. 그때 멀리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관군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혜윤을 찾으러 온 조정의 사람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위협일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흑산 절벽에서 맺어진 이 기이한 인연의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두 사람은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그들의 운명이 완성되는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관군의 행렬이 관아 앞마당에 멈춰섰다. 말발굽 소리가 뱉자 갑옷을 입은 장수가 말에서 뛰어내려 혜윤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강수는 본능적으로 혜윤의 앞을 막아서며 긴장했다. 그러나 장수는 칼을 뽑는 대신 혜윤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정중히 예를 갖추었다. 신선 아기씨 무사하셨습니까? 내의원 제조 디뎌 영감의 명을 받고 아기씨를 모시러 왔습니다. 장수의 우렁찬 목소리에 강수는 맥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들은 혜윤을 잡으러 온 추격자가 아니라 실종된 어이의 딸을 찾아 한양에서 급파된 금군 진군이었다. 장수는 혜윤에게 조정의 소식을 전했다. 혜윤의 부친을 해하고 영모를 꾀하려던 간신배 일당이 모두 소탕되었으며 혜윤의 가문은 복권되어 명예를 되찾았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전하께서도 아기씨의 효심과 의술을 높이 사시어 궁으로 부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혜윤의 입을 주시했다. 이제 그녀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구름 위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무꾼. 강수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리라. 강수 역시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천한 자신이 감히 잡을 수 없는 고귀한 분이었다. 잠시의 꿈을 꾼 것만으로도 좋겠다. 그는 잡고 있던 혜윤의 손을 슬그머니 놓으려 했다. 하지만 혜윤은 강수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장수를 내려다보았다. 장군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나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장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정에서 기다리는 부귀영화가 있는데 어찌 이런 누추한 시골 구석에 남으려 하십니까? 혜윤은 강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부귀영화는 뜬구름과 같고 권력은 칼날 위의 꿀과 같습니다. 내 아버님이 목숨을 잃은 곳도 바로 그 권력의 다툼 속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굶주리고 병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한양에는 명의가 넘쳐나지만 이곳 백성들은
아파도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의술은 왕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들을 위해 쓰여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강수님과 함께 살리는 의술을 펼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흑산의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장수는 혜윤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탄식하며 고개를 숙였다. 참으로 신대감의 따님다우십니다. 그 뜻을 전하께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관군은 혜윤에게 조정에서 내린 하사금과 비단, 그리고 면천 면젠 문서를 남기고 한양으로 떠났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지만 흑산 아래 작은 마을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쓰러져 가던 강수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번듯한 기와집과 함께 해민약방 회민여펑이라는 현판이 걸린 진료소가 들어섰다. 약방 앞마당에는 향긋한 약초 냄새가 진동했고 전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혜윤은 이제 흑산의 신의 전이라 불리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듬직한 남편 강수가 있었다. 강수는 더 이상 무식한 나무꾼이 아니었다. 혜윤에게 글을 배우고 약초를 다루는 법을 익혀 이제는 어떤 약재가 어디에 좋은지 척척박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약방의 살림을 도맡으며 약초를 재배하고 약을 다리는 일에 정성을 쏟았다. 여보, 뒷산 약초밭에 도라지꽃이 만발했습니다. 올해는 뿌리가 아주 실하겠습니다. 강수가 땀방울을 훔치며 약방으로 들어섰다. 흙투성이가 된 옷이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고 여유가 넘쳤다. 환자의 맥을 짚던 혜윤이 고개를 들어 강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고생하셨어요. 그 도라지로 기침병 환자들 약을 지으면 딱 좋겠네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 속에 담긴 깊은 신뢰와 사랑은 10년 전 벼랑 끝에서 나누었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아니, 세월의 깊이만큼 더 그윽해져 있었다. 안채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강수와 혜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매였다. 똘똘한 아들은 혜윤을 닮아 의서를 즐겨 읽었고 건강한 딸은 강수를 닮아 산을 타며 약초 캐기를 좋아했다. 쳇마루에는 강수의 노모가 곱게 늙은 모습으로 앉아 손주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허허, 내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다고 이런 호사를 누리는고.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지. 노모는 10년 전만 해도 오늘 내일 하던 병자였으나 혜윤의 지극정성, 어린 치료와 보살핌 덕에 이제는 마을 노인들 중에서 가장 정정했다. 그녀는 박주사에게 뺏길 뻔했던 집문서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혜윤이 가져온 하사금으로 논밭을 사들여 소작을 주면서 마을의 큰 어른 대접을 받고 있었다. 박주사는 관아에서 곤장을 맡고 쫓겨난 뒤 노름판을 전전하다가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인과응보, 인고잉보. 마을 사람들은 강순의 집안의 흥망성쇠를 보며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뼛속 깊이 새겼다. 어느 늦가을 밤 둥근 보름달이 흑산 위로 두둥실 떠올랐다. 약방의 일과를 마친 강수와 혜윤은 뒷산 언덕에 올라 나란히 앉았다. 시원한 밤바람이 땀을 식혀주었다. 저 멀리 검게 솟은 흑산의 절벽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10년 전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뀐 그곳이었다. 강수는 혜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인 기억나시오? 그날 밤 저 절벽 위에서 산삼을 놓치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혜윤이 맑은 웃음소리를 냈다. 기억나다 마다요. 그때 서방님 표정이 꼭 나라 잃은 임금님 같았습니다. 강수는 껄껄 웃었다. 그때는 내 팔자가 사나워 하늘이 내린 복을 걷어찼다고 생각했소. 헌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늘이 내게 벼락을 내린 건 산삼을 태우려던 게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하려던 것이었소. 강수는 혜윤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산삼은 한 사람을 살리지만 당신은 수백 수천 명을 살리지 않았소. 그리고 나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 사랑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소. 그때 그 산삼을 캤더라면 나는 돈 몇 푼 쥐고 방탕하게 살다가 패가 망신했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산삼 대신 당신을 업고 내려온 덕분에 나는 천하보다 더 큰 보물을 얻었소. 당신이 바로 나의 산삼이오. 아니, 산삼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나의 귀한 사람이지. 강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강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저를
당신의 그 투박하고 따뜻한 등이 살려냈습니다. 화려한 궁궐보다 당신과 함께 흙을 만지며 사는 지금이 제겐 천국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흑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조차도 부드러운 손길처럼 느껴졌다. 문득 강수는 궁금증이 일어물었다. 헌데 부인, 그날 관아에서 보여준 그 기계는 참으로 대단했소. 평소에는 그리 얌전한 분이 어찌 그리 서슬퍼런 호통을 쳤소. 혜윤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답했다. 여자는 약하지만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여자는 강한 법입니다. 제 서방님을 도둑놈으로 몰아세우는데 어느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수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 혜윤을 와락 끌어안았다. 고맙소. 나를 지켜줘서 고맙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소. 내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반드시 흑산에 올라 당신을 업어올 것이오.